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30회 기출문제 이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제 각 학원에서 30회면 2019년도 시험이죠. 우리는 이제 이 32회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데, 자, 30회 시험도 뭐 어려운 문제 있었고 또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특히 이제 30회보다 31회 시험이 더 어려웠는데 우리 30회 문제도 해설하면 비교적 최근 문제니까. 자, 항상 우리 공법 문제는 김포중앙고시학원에서 요 체계도를 좀 빨리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계도가 공법의 가장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기본 핵심. 이런 걸 먼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55점에서 60점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 형태에서. 그러면 이제 좀 뭐 틀리는 건 틀리더라도 55점에서 60점만 나오시면 합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심화 문제. 심화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디테일한 거. 공법상 디테일한 거는 기본서를 찾아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뒤져보고 기본서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10문제 안팎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놀라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강조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체계도를 다 구입하셔서 이 체계도 이거 비용도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 7,000원인가 8,000원이니까 요런 8,000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요런 체계도를 구입하시면 이거 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나중에는 머릿속에 딱 체계도가 딱 입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좀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 같은 것들은 제가 기본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본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해설을 보시면서 본수업을 그렇게 진행하시고 우리 학원에 좀 연락을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시는데 자, 우리 공법은 2교시에 보시죠. 2교시 4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면 자, 이게 국토기획법에서는 뭐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데 우리 도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정하는데 우리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냐. 자, 우리 용어 국토기획법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주로 우리 신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에서 한다. 신도시. 신도시에서는 이제 우리 아파트나 뭐 상가 이런 걸 지을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도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신도시 같은 신규 개발지에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부담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아니면 신규 개발지. 자, 신규로 개발 사업하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상가를 건설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라. 그런 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에는 뭐 도로도 있고 뭐 공원 같은 거, 공원 녹지도 있고 자,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상하수도 같은 수도도 있고 뭐 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규 개발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부담. 그래서 아파트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하는 곳인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나중에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학교 중에서 대학교는 빼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다가 의무적으로 만드는 기반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외.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누가 정하냐면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뭐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장, 제주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우리 공법에서 이렇게 6명의 도시의 장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합니다. 정하면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개발 행위를 나중에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자, 광역시장 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인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장이니까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같은 걸 또 만드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어디다 설치할 건지 위치 같은 거, 위치. 또 종류 같은 것들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정하고 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추가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만들고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의견,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정 곳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맞습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자, 특별시 광역시장 같은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신규 개발지에다가 원래 정할 수 있다요. 그런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요게 포인트 요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일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요. 의무적으로. 자,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셔야 돼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장소일 때는 신도시인데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리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자, 5번째. 요 기한이 있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자, 요런 그 행정관청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는 문제는 이건 일단 핵심 문제인데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 체계도에 다 있는 거예요. 체계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핵심 문제고 체계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1번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2번 문제. 자, 42번은 자, 주민의 제한제도. 자, 우리 국토기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죠. 우리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권자가 입안을 할 때 주민이 제한하는 게 있었죠. 주민의 제한. 주민의 제한 대상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자, 이게 우리 기지 사용 우리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우리 주민들이 군부대 기지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를 제한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4가 니은자 붙여서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용도지구 이름. 자,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예요. 그중에 이게 공장 같은 거 짓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5번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 갖고 계신 뭐 다른 학원의 외학집이든지 우리 저기 김포에서 발행한 체계도 같은 걸 보시면 요 기지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좀 보시면 자, 입안을 제안받은 관청은 제안자랑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결정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자, 포인트.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 주민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그 주민이 제안한 걸 받아줘요. 그럼 주민 때문에 추가로 입안을 해야 되니까 그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사항. 자,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나 이런 계획 설명서 같은 도시관리 계획도라는 지도하고 지도 설명서 같은 것들이 첨부되셔야 돼요. 첨부서요. 약간 세부사항이네요. 제안할 때는 도시관리계획도라는 요 계획도라는 지도하고 이 설명서라는 추가 설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안을 받은 사람은 처리 결과를 45일 안에 제안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45일이 붙어도 돼요. 45일 안에 제안자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안을 받아줄 건지 거절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제한 대상이다. 기지사용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질문해 보시면 답이 4번이고요. 자, 5번 질문은 여기 제안을 할 때 우리 저기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을 제안할 때는 제한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제한하는 땅 면적이 있어요. 땅 면적 계산할 때는 자, 국공유지는 빼고 하는 거예요. 5번 질문에 국공유지 같은 거를 빼고 사유지만 전체를 계산해서 그 땅이 5분의 4 정도 되는 크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구단위 제한할 때는 3분의 2, 산업유통 제한할 때도 3분의 2 이상, 마지막 항목도 3분의 2 정도 동의만 받으면 제안서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이것도 기출문제죠. 이건 29회 때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5분의 4 동의받는 거 있고 나머지가 3분의 2인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거는 우리 예전에 저기 29회 때 시험 문제에서만 나왔던 거예요. 이걸로 이제 4분의 3으로 바꿨죠. 5분의 4. 자, 그리고 여기 면적 따질 때 국공유지는 제외하시는 거예요. 입안 제한한 사람이 이 뭐 5분의 4나 3분의 2 동의 받을 때 이 국공유지는 빼고 나머지 면적으로 계산해서
5분의 4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3분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42번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43번 가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있죠? 자, 우리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5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보세요. 1번. 재복구 나오면 무조건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재복구라는 말로 응급조치가 나오면 이건 공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조경 같은 걸 해라. 이렇게 조경 등의 조건부허가. 조건 이행을 안 하면 이행보증금도 총 공사비 20% 이내로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다 체계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핵심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건부호가, 우리 환경오염 방지도 조건이에요. 뭐 기반설의 설치, 뭐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인데 환경오염 방지 같은 것들을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허가 신청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여야 된다. 또 필요하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1번이면 틀렸는데 3번은 맞네요. 자, 이것도 기본사항으로 43번도 3번이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 요건 좀 심한 내용이에요. 답은 3번으로 찾으시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관청이래요. 근데 행정청이 뭐 했냐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공서를, 기존의 공공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행정청이래요. 자, 지금 개발행위자가, 지금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자가 행정청이다. 개발자가 행정청일 때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정청,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행정청인 개발행위자가,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자, 새로운 공공설, 기존의 공공설에다가 우리가 학교라고 해석해서 학교, 기존의 학교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행정청인 개발행위자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죠. 새로운 거. 자,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운 공공설을 만드는데 돈이 10억 들었대요. 10억.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공공설 10억은 교육청 같은 관리청한테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10억이 돈이 들어갔는데, 자, 행정청인 개발행위자가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공설 10억짜리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자, 관리청, 이 공공설을 관리하는 교육청, 학교면 교육청, 그런 데다가 무상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전 공공설, 자, 새로운 공공설,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보면 종전의 공공설이 있어요. 종전의 공공설. 자, 우리 종전에 공공시설이 있다. 자, 종전의 공공설의 종전이 학교예요. 학교. 자, 여기 보세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인데, 자, 기존의 학교, 기존의 공공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었다. 그럼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10억 들었어요. 10억. 새로운 거 설치하는데 10억 들었는데 종전의 공공설이 12억이란 얘기예요. 자, 종전의 공공설이 12억이다. 이렇게. 야, 그러면 종전 게 더 많네. 자, 이게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자, 행정청이 개발행위 했을 때는 새로운 공공설 10억 들은 거를 만들어서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종전 공공설 12억짜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행정청이니까 종전 거를, 이거를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어서 관리청한테 줬기 때문에 요거 종전 공공설 12억짜리를 다 갖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기존의 공공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면 기존 공공설은 공공설을, 여기 기존의 공공설 12억짜리를 종전의 공공설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가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새로운 거 10억짜리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관리청, 교육청한테 주고, 여기 종전 공공설을 12억짜리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10억만큼만 받아갈 거예요? 여기 종전 공공설이 12억짜리인데 10억만큼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이, 여기 보니까
그 대체되는 공공설 설치 비용 상당하는 범위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정청이면 새로운 공공설 같은 거 만드는 비용 범위 안에서만 양도를 받아가는 건데 행정청이니까. 다시 한번. 자,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했다. 근데 기존의 공공설이 12억짜리인데 새로 10억짜리를 설치해 준 거예요. 대체하기 위해서. 그럼 이 10억이라는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면 기존의 공공설 12억짜리를 다 가져간다는 거지 10억 정도 범위 안에서만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행정청이 맞아. 반대 요거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요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하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설은 전부 무상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비행정청이면요. 그래서 비행정청이 만약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자 새로운 거 설치야 새로운 공공설을 만드는데 10억 들었다. 그리고 종전의 공공설이 12억이래요. 종전의 공공설이 12억이면 자 비행정청이 사업했을 때는 새로운 공공설 10억짜리를 무상으로 주고 누구한테? 교육청한테 주고 이 공공설이 학교면 종전의 공공설을 새로운 시설 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아가기 때문에 10억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정청일 때는 이 12억 전체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4번, 5번 다 틀린 지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행정청이 시행자는 공공설을 새로 만들었으면 종전의 기존 공공설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거지 새로운 거 설치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행정청이면 맞는데 행정청일 때는 요 비용 범위가 아니라 12억을 다 받아간다. 10억만큼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공공설 자체를 종전 공공설을 전부 무상으로 12억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설치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발행위 한 사람이 행정청, 비행정청 나눠서 새로운 공공설을 만들었을 때 종전 공공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물교환식으로 가져가는데 행정청일 때는 비용 따지지 않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관리청에 주고 종전 거를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거 설치해서 무상으로 교육청한테 주고 종전 공공설을 10억만큼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신데 일단 나가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건데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한 번, 두 번 더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온 문제고 자, 우리 요거는 뭔가요? 자, 국토계획법 전체를 쭉 보다 보면 주민 의견을 듣는 문제. 옛날에 제가 고 시험 볼 때 이런 거 한번 나온다고 했었는데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 듣고 자, 성장관리 방안도 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자, 시범도시도 주민 의견을 듣는데 기반설 부담구역도 주민 의견을 듣는데 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거죠. 정답이 5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낮춘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 의견을 안 듣고 가시는 겁니다. 정답이 5번으로 보셔서 기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우리가 4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다 기본 문제로 체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우리 특별시광 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같은 도시계획 수립하는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행정청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의 일부를 개발할 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또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해주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2번. 자, 46번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이게 자연추락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어요. 자연추락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고 자연추락 이건 이제 기본서에 보시면 나올 텐데 자연추락지구 이런 건 이제 제가 체계도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기본서를 좀 보시는 문제입니다. 자연추락지구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가 다 주민 지원 사업이에요. 나중에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자연추락지구 시골에다가 자연추락지구를 정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 사업을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자연추락지구라는 걸 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요 4가지가 다 주민들을 위한 편익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다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추락지구에서는 보기에 써있는 내용들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보시면 국토법상 용적률을 최대한 이것도 기본 문제죠. 자, 우리 용적률을 우리 옛날에 이제 뭐 100%에서 시작해가지고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에서 500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일종 전용 주거는 100% 이하죠. 좀 용적률에 좀 상한만 하시면 돼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니까 용적률은 원래 50에서 100 이하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50은 다 떼버리고 100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자, 3종 일반 주거는 300% 이하가 되겠죠? 자, 준주거 지역은 500% 이하.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은 300, 350이니까 350% 이하. 자, 중공업 지역은 400% 이하. 그래서 가장 큰 걸 찾는 거죠. 기본 문제로 답을 3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 용적률이 얼마냐 이런 문제도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48번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자, 우리 국토법상 도시계획 시설이 뭐예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가지고 위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나온 거. 자, 우리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되면 계획이 결정 나왔다. 여기 계획이 나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위치, 규모, 종류 같은 것들이 관청에 의해서 결정 나온 건데, 자, 우리 여기서 이런 거 있었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자,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했을 때, 10년 동안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효력을 잃는 거니까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다. 답이 지금 우리가 5번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 날. 그래서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5번. 이런 것도 참 기본 문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9번은 자,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었죠. 여기 지금 기반시설 유발 개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기반시설 설치. 자, 우리 맨 앞에 저기 41번 문제에서 자, 신규 개발지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정한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짓기 전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하는 돈. 자, 돈은 행정청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행정청이 둘이 부족하니까 특정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한테 돈 좀 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돈을 걷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됩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건물주들이 돼야 되는 거죠. 신축, 증축을 하는데 200이 넘어가면 그 200 넘는 부분은 계산해서 돈을 내는데 그 계산 공식에 보면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서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1보다 크면 돈을 많이 내는 거고 1이면 원금액 그대로 내시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 기반시설 유발개수 0.7입니다. 장례시설도 0.7이에요. 이거는 원래 해당되는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뭐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유발개수 0.7을 곱하면 70만 원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관광 휴게시설은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버니까 1.9 이렇게. 자, 이종근린 생활시설 상가는 1.6. 그다음에 여기 비금속 제조 공장 이런 것들은 1.3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이제 체계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도 기본서를 보셔서 이것도 심화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숫자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로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마지막 특강 같은 거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거는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국토법상 용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다음에 우리 경관지구. 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우리 외우실 때 경보기가 뭐였어요? 시험을 보고, 경보기가 자, 시험을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이런 거. 자, 경관지구는 산 밑에다고 산. 자, 복합용도지구는 주로 관광지 같은 거 개발할 때. 보호지구는 문화재 같은 거 있을 때. 고도지구는 공항 근처.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락지구,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죠.
자, 우리 용도지구는 이렇게 전체 이름이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어요.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보기가 우리 중개사 같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강아지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9개인데 이게 보시면 이 보호지구는 여, 중, 생 이렇게 세 분이 돼요. 역사문화라는 게 이 문화재, 역사문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우실 때 보호지구는 누굴 보호하냐?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보호지구는 세 개로 갈라진다고요. 역사문화, 환경 같은 게 문화재 같은 거 보호하는 지구고 주경시설물은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보호하는 지구고 생태계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자, 요거 니은, 디귿, 리을은 잘 보세요. 방제지구는 자시까지만 세면 되는 거예요. 자시. 이 특정 개발 방제지구라는 거 없습니다. 자, 경관지구도 자시특 이렇게 외웠었어요. 우리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틀렸어요. 자, 추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추락지구니까 농어촌 추락지구라는 거 없다고요. 자, 니은, 디귿, 리을 틀렸고 기억만 맞아요. 자, 요 문제도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체계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또 기본 문제로 좀 보시겠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요거. 자, 기억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시면 자,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자,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뭐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표, 2종 전용도 표 이렇게 또 쭉 나가다 보면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가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이런 단란주점 같은 술집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종 일반 주거가 주거지역인데 이런 술집 안 되고 격리병원, 전염병 환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주택가에는 이런 병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관람장 같은 경우는 여기 3종 일반 주거라는 게 일부 상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람장 같은 거는 된다고요. 요거 되고 여기 이제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라는 게 이게 이제 LPG 같은 충전소니까 이것도 안 되고 자, 요거는 업무는 3,000제곱미터까지는 돼요. 근데 이거 4,000이니까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기본서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무슨 건물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업무는 되긴 되는데 3,000 미만까지. 요거는 액화가스 충전소는 안 돼요. 관람장은 된다. 나머지는 주거지역하고 안 맞는 용도니까 안 된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입니다. 자, 용어 설명으로 가로안에 드릴 거예요. 이것도 기본 문제죠. 자, 용도 지역이란 자, 지금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폐 용적률을 그래서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함으로써 자, 보시면 이게 용도 자, 여기 용도 지구가 맞겠네. 용도 지구란 건축물의 건폐 용적률에 대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여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한다. 자, 이게 용도 지구 설명입니다. 용도 지구 9가지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다. 용도 지구, 기억, 니은은 용도 지역.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52번까지 보고 이제 다음에 53번부터는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개발법.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신도시 사업하는 거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항상 여러분들이 사업의 절차를 무조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사업이에요. 신도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장소, 도시, 개발, 구역. 자,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자, 발표하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 1번. 순서를 일단 이걸 1번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발표한다. 자, 누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 자, 우리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뭐 자치도라든가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긴급하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사유가 5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체계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집에서.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발계획.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을 누가 할 건지 시행자까지 정한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12명 중에 1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하는 거 지시.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면서
사업의 시행 방식과 시행자를 정한다고요. 그래서 개발 계획하고 시행자는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개발 계획 한 문제, 시행자 한 문제.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뭡니까? 구역 정하고 개발 계획 만들면서 시행자 발표하고,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면서 그 안에 개발 계획도 정해지고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가 설계도 작업 실시 계획이 되는 거죠. 실시 계획. 자,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자, 네 번째가 공사의 착수. 공사 착수. 사업 착수는 요 개발 계획을 만들면서 사업을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전부 한지로 할 수도 있고, 뭐 반반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가자.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순서를 딱 보시고, 자, 우리가 개발 계획은 여기 지정권자가, 제가 별표시 같은 사람이 시도나 대도시 장관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도 수립해 준다.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뭐 토지공사 같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옳은 건데, 자,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아닌데, 여기 대도시도 구역 정할 수 있잖아요. 대도시가 이쪽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죠.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지정 요청을 해서 정하는 건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나 대도시는 지정권자가 바로 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체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여기 2개 이상 도에 걸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치든, 아니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걸치면 협의해서, 해당 관청들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더 넓은 지역에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3번이 맞네요. 3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아니면 이제 동료 장관인 중앙행정위원회장이 요청을 할 때, 뭐 이런 거. 그래서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구역 정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 문제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은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자연녹지에서는 순서가 도시개발 사업의 요 개발 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 여기 개발 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 계획 자체가 구역 정한 이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나 뭐 생산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조금 어려우신데 우리 도시개발법도 많이 못하세요. 이게 도시개발법이 조금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어려우신데 이 공부만 되시면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너는 알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야 뭐 맨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끄는 대로 오셔가지고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잘 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54번. 자, 이번에는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우리 사업 방식이 전부 한지 방식일 때는 원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 시행자를 우선 시행자로 정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 어떤 사정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시설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가 전부 한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건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야, 전부 한지 방식이다. 그럼 우리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시행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5번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6번 시행자인 조합이 우선 시행자로 지정된다. 원칙. 그런데 어떤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어떤 법률적인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자, 이런 사람들로 시행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유가 요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을 빼고. 그리고 답이 뭐냐면 그런 새로 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시행자로 될 수 없는 자는 이 범위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토지공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신탁업자. 신탁업자가 금융기관이에요. 신탁업자는 금융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는 되는데 국가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신 건데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도시개발 참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6문제 나오는데 한 3문제만 맞추시면 성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비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비라는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 내고 아주 어려운 것만 골라내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데 도시개발을 더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정비가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가. 정비는 공부해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안 내고 이상한 것만 내셔가지고 좀 도시개발을 좀 해서 문제를 좀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55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오른 것은 자 준공검사를 받으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공사 끝나면 환지를 법적으로 주는 거. 자,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서 땅을 이제 환지 발생을 받을 때 교부를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효력 발생. 자,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환지구역으로 나눠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이런 이 사업비나 이런 보류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환지계획구역으로 나눠지면 나눠진 장소별로 따로따로 책정을 하여야 한다요. 보류지 같은 것들은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책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별로 나눠서 보류지 같은 것들을 책정해야 된다. 책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2개로 나눴으니까 보류지 같은 땅도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이게 이제 환지 방식으로 조성이 된 토지는 가격을 평가할 때 이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미리 감정평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미리 감정평가를 하셔야 돼요. 미리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먼저 하고 심의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정한다. 개별공시가. 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건 좀 체계도에서 좀 잘 안 나오는 질문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뒤에 자,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땅을 미리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요. 없다. 환지 예정지가 들어가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자기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환지명세와 뭐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돼야 된다. 이 5번이 맞죠? 정답을 우리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들어갈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나중에 환지 계획을 찾아보세요. 사업하기 전에 미리 환지 위치를 정하는 계획.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돈을 줄 거냐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업 시행 방식 56번 문제입니다. 자, 56번은 이게 그 분할 혼용, 혼용이라는 게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 혼용은 수용 쪽과 환지 방식 자체가 이렇게 방식 안에 섞여 있는데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미분할 혼용이면 막 섞여 있다는 겁니다. 혼용 방식인데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어서 이 분할 혼용은 혼용 방식이긴 한데 혼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수용 방식 적용되는 부분하고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혼용인데 수용 쪽도 일부 있고 환지 쪽이 도로 같은 거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할 혼용이면 섞여 있는데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죠. 환지 방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 내용을 바꿔서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런 개발계획 자체를 바꿔서
개발 계획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전부 한지 방식으로 했다가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식 변경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행자가 사업 시행 방식을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사업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인 관청이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방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시행자가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관청,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만들면서 이 사업 방식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허가라는 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내용을 정하면서 시행 방식을 정하는 거지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는 이 토지공사 같은 시행자가 지가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계획을 만들면서 사업 방식이 정해진다. 방식을 변경할 때도 개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요 내규가 시행 규정이에요. 시행 규정. 규약이 아니라 시행 규정 이렇게. 자, 조합이 할 때는 정관. 조합 이외에 민간 시행자가 할 때는 뭐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사업할 때는 시행 규정이라는 걸 정한다. 규약이 아니라 시행 규정이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자, 해설집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조금 보셔야 되고. 자, 57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하긴 한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행자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건설업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한테 어떤 네 가지 업무를 대행시킨다. 왜? 건설회사 이거 전문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건설업자한테 어떤 업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대행시킬 수 있어요. 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토지의 분양 같은 업무 네 가지 모두 다 대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어려운 문제지만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적 시행자가 건설업자한테 특정 업무 네 가지를 대행시킬 수 있다. 대진시킬 수 있다. 이거 다 들어갑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 체계도 사항이 있어요. 58번.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수용 방식 할 때 지방공사는 공기업이니까 동의 없이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지방공사는 동의 없이도 수용할 수가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지급보증 없어도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없이도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을 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니까 조성토지를 공급 같은 거 할 때 지정권자 승인 없이 대금의 전부 일부 그리고 선수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승인 없이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원형지는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여 공급할 수가 아니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에서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로 파는 게 원칙이다. 수용 방식이니까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원형지가 수익계약이 원칙이니까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된다. 자,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정비법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힘드시니까. 자, 59번부터는 이제 정비법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죠. 우리 앞에까지 푼 거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정비는 정비법이죠. 그럼 정비법은 이제 우리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우리 정비사업은 구시가지예요. 자, 우리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인데 항상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내요.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자,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자, 사업의 순서가 뭐였습니까? 자, 우리 행정관청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먼저 사업의 방향을 잡는다. 자,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항상 관청이 군수가 빠져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까지. 자, 군수는 수립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다음에는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또 한 번 더 만드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요.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거 후보지로 발표하고 방향을 잡으면 그 예정구역마다 정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비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정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된 거죠.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조합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 이걸 못 외우시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자, 기본계획이 1번,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2번,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절차입니다. 3번, 정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게 4번. 이렇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이 관청한테 인가받고 등기까지 해서 성립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 이 조합 단체가 정식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럼 조합이 뭐합니까? 설계도 작업해야 되죠. 설계도. 자, 사업 시행 계획. 자,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게 아까 도시개발에서 실시계획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우리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설계 도면 같은 거 만들고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고 설계도가 오케이 하고 인가 떨어지면 이게 5번. 자, 그럼 6번이 뭔가요? 6번.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안에, 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120일 안에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분양 공고하고 자, 분양 통지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양 통지 편지를 보내는 날짜가 120일이에요. 120일 안에 분양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분양 신청.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분양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을 거면 몇 평대 분양 받을 거냐, 이렇게. 이게 이제 6번이 되는 거예요. 6번. 그래서 분양 신청 받은 사람들 결과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이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평수 같은 거 분양하고 추가 부담금을 정하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7번. 이제 철거해서 공사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공사하고 맨 끝에 이제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다음에 새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조합원들한테 소유권 이전 고시. 효력 발생일은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8번 절차로 이렇게 중간 절차는 생략을 하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근데 최근 문제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벗어나요, 문제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정비법이라는 게 참 왜 그렇게 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 보면 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건데, 자, 조합의 내규가 정관이에요, 정관.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정관이란 내규를 만들고 그 내규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 같은 임원진들의 권리 의무, 뭐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의 탈퇴 이런 것들을 정관으로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자, 시장문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했다. 이게 뭐냐면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합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가 바뀌면 어느 날짜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는 거냐. 자, 이거 이상하죠. 자, 보면 고시일 다음 날, 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고 조합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가 바뀐 거예요. 시행자를 이렇게 다시 정했으니까. 그럼 시행자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조합인가가 취소가 되고 조합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조합의 명칭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6글자를 꼭 써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조합 그랬는데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시험 볼 때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4번. 자,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다가 조합장 자기 자신하고 조합한 단체하고 소송에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이런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여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외의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나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외의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린 겁니다. 정답은 이제 아까 그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60번 문제.
자, 비용 부담 이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제 정비법 맨 끝머리 가보시면 정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있는데, 자, 여기 2번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호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자, 시장호수 등이 아닌 시행자면 뭐 조합이겠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에게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금 융자 알선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용을 융자하거나 융자 알선이나 보조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거기 뭐 보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2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들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알선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2번으로 한번 보시는 거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정비사업비, 자, 정비사업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산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또는 뭐 점유자나 사용자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공유 토지를 누구누구 특정인들한테 매각을 먼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용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연체료 같은 것들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61번도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건 왜 어려운 거냐면 이게 분양 공고. 자, 이 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가 나오면 조합이 설계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120일 안에 분양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편지를 통지한다고요. 근데 지금 통지하는 내용하고 공고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 공고할 때 일간신문에 광고를 할 때는 보세요. 분양신청자 자격하고 분양신청 방법 이런 거 들어가요. 여기 보면 문제가 여기 분양 공고예요. 분양 통지가 아니라 분양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돈. 분양 대상자가 추가 부담금 얼마나 이거를 각 개인별로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이거는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여기 좀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같이 일반적인 사항들, 분양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거는 일간신문에 알리는데 이거는 각 개인들한테 따로 통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 통지에 들어갈 사항이지 추가 부담금 얼마 내시오 김누구누구 조합원님은 추가 부담금을 얼마 냅니다. 이거는 개별 통지를 해야 되는 거지 신문에 공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5번은 분양 공고에 들어갈 사항인데 4번은 분양 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 통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까 120일 안에 분양 공고할 때 쓸 내용하고 분양 통지를 둘 다 120일에 하는데 분양 공고에 들어갈 사항이 있지 분양 통지에 들어갈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통지에 돈 문제가 통지가 되는 거예요. 돈 개별 통지. 분양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추가 부담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를 낸 거예요. 요거.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그 당시에 이걸 예측을 못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이상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체계도에서 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체계도에 추가적으로 적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계도 아니시더라도 학원별로 요약집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 잘 안 써 있어요. 자, 이런 건 추가적으로 적으셔서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자, 기본계획이면 정비기본계획이 이거네, 이거.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같은 걸 한다. 자,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 수립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이제 뭐 14일 이상 주민의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할 때는 뭐 14일 이상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회, 지방의회 같은데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14일 이상 주민의견, 지방의견인데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을 수립도 하고 변경하는데 자,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안 듣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 의견을 경미한 같은 것들 변경, 기간을 단축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변경한다. 근데 여기 보면 요 4번이 답인데 자, 경미한 변경은 지방의 의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주민과 지방 의견을 생각하는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요게 법에 보면 20% 미만일 때요.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이 20% 미만일 때가 경미한 경우니까 25%면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체계도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의견, 지방 의견을 듣고 가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 수립할 때는 이걸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경미한 사항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참 보면 좀 짜증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이 뭐 한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대충 이제 감이 좀 올 수 있어요. 이것도 25%도 근데 의외로 이런 걸 많이 찍으셔서 맞추셨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10% 미만으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원래 원문은 20% 미만인데 어쨌든 25%면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63번. 자,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이니까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을 한 번에 같이 묶어서 내신 거예요.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 의견이고 이 정비계획 만들 때는 30일이죠. 30일 정도 이상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기본계획 만들 때는 14일, 정비계획 만들 때는 30일. 지방의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30일 주민 의견, 지방 의견 듣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같은 거 필요한 거죠. 자, 아까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아까 5명,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걸 공보에다 고시해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되면 공보에 고시하고 알려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진입로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 요거 정비구역 정할 때 진입로 같은 게 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넣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지역조합은 모집하시면 안 돼요. 자, 요 5번이 답인데 정비구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받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인데 이거 14일로 바꿨잖아요. 1개월 이상만 허가받는 거니까 14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효과.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는 행위에 그 1개월 이상 그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허가를 받는 겁니다. 14일은 허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64번. 자, 조합의 소집인데 우리 조합 소집할 때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이런 걸 바꿀 때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원의 10분의 1 조합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 정도 이상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하다. 조합원의 10분의 1 그리고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개최 목적이 뭐냐 장소 같은 것들을 주민들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4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분의 1 들어가셔야 되고 7일 들어가시면 되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64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달아드린 문제니까 10분의 1 요구 이렇게 아니면 조합장 요구하든지 7일 전까지 조합 총회 목적하고 장소를 알려야 된다. 일주일 전까지.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넘어왔죠? 주택법에서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2개의 단지로 쪼개질 수 있지 않습니까?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든지 20m 이상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 자, 1번 맞네요. 1번 답이니 65번에 1번. 자, 2번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자, 다가구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단독주택, 한 세대가 사는 단독도 있고 다중 다가구라는 게 모두 단독주택이랑 들어가는 거야.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한 세대가 사는 단독도 있고 다중과 다가구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여러 세대가 사는 거. 다중과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살지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단독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기숙사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 등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포함된다. 이렇게 주택법상 단독주택, 주택법상 공동주택, 기숙사는 빠진다. 자, 다중과 다가구는 단독주택 개념에 포함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할 수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 개념에 포함시킨다. 토지까지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자, 주택단지 안에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리설이다. 주택단지 안에 사람이 없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대인데 어린 놀이터, 근린, 주민운동,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주민운동까지가 이게 복리고 지역, 난방 요거는 부대입니다. 요거 사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어린 놀이터, 근린, 유치원, 주민운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리, 지역, 난방 같은 것들은 부대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이걸 기간설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부대가 아니라 복리로 보셔야 되겠죠. 복리. 어린 놀이터, 근린, 유치원, 주민운동까지는 복리.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간설 개념이면서 부대이설 같은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같은 경우는 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받을 때.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이 되기 위해서 인가 신청할 때는 정산서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조합 모집할 때는 조합원들의 내규, 규약. 이거는 이제 주택조합은 이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약을 내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정관인데 주택법상 조합은 규약,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의 땅 주인들을 찾아서 지역조합이 주택을 앞으로 건설할 거면 주택 건설할 대지의 땅 주인을 찾아서 대지 전체의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라는 걸 먼저 받아야 되고 소유권 15%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산서가 뭡니까? 주택조합이 쓴 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쓴 돈을 정리하는 정산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돈 쓴 거 그거를 정리하는 문서가 정산서라고요. 근데 이건 조합 설립하기 전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정산서를 내는 게 아니죠.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사용한 돈 같은 거를 정리하는 정산서는 주택조합 설립하기 전에는 들어갈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1, 3, 4, 5. 자, 이것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문입니다. 정산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한 돈 같은 거를 정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또 조합 설립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산서 같은 거는 그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아닙니다. 자, 67번 보시면 자, 우리 주택법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우리 국토기획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주택법상 중요한 정책은 이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자, 요거 1번. 자, 임대주택에 인수할 사람을 정할 때는 심의 같은 건 안 거치고 이런 국토부 장관 같은 분이 그냥 직권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우리 공공택지 말고 민간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이렇게 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투기과열지구나 뭐 조정대상적 이런 거 할 때도 이 투기과열지구나 되게 중요한 거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대출이 안 나오죠. 잘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 분양받은 지위를 증서를 전매하는 거 제한되는 거 있었죠. 이런 거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는 심의가 필요한데 기역은 심의받을 사항이 아니다. 심의받는 것은 니은 디귿번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자,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설계도뿐만 아니라 부대 복리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단지에서요 600개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면 공구로 나눠서 건설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 받으면 1공구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300개는 2공구로 나눠서 착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세대면 1공구, 2공구가 최소한 한 공구당 300개 이상 들어가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600세대 이상으로 받으면 1공구 300개 먼저 공사를 먼저 착공하고 2공구는 나중에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하려면 각 공구당 300개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세대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주택 공사 이런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한테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정해진 형식에 따라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설계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토지주택 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다고요. 표본 설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걸 할 때 추가적으로 어떤 기부를 요구하면 안 돼요. 건설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오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 우리가 여기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땅 좀 내라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 법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설회사가 승인받을 때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 안 돼요. 과도한 건 안 되는 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범위를 좀 작게 해서 어떤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과도한 걸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통보가 나옵니다. 요거는 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아까 2번이 정답으로 보이겠죠? 2번.
자, 600세대당 68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9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69번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라서 사용검사라는 걸 받는데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라는 게 뭐예요? 사용검사하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한다고요. 근데 아파트 건설한 땅의 대지의 일부가 원래 진정한 소유자가 그 땅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어떤 형 땅이 있었는데 동생이 형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무권 대리인으로 행사해서 동생이 형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건설회사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 땅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한테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매도 청구죠. 매도 청구라는 게 형이 그 땅을 찾아가면 사용검사가 끝났으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그걸 형이 와가지고 그 땅에 잘못됐다고 소유권을 찾아가면 되찾아오는 방법이 매도 청구예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형한테 다시 땅을 팔아라 이렇게 매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매도 청구는 전체 주택단지의 5% 미만일 때 하는 거고, 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2년 안에 송달이 되셔야 돼요. 실소유자 형한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아간 날로부터 2년 안에 송달된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법은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셔서 사용검사 매도 청구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연출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세부적인 건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는 기간, 자, 원래가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 착수 기간은 5년, 원칙적으로 5년, 근데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1번, 2번 다 정당한 사유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있어요. 여기 4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사업시행지 땅, 소유권 분쟁이 생겼대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땅이 소유권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의 방법으로, 소송 외가 아니라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착수가 지연됐을 때.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생겼네.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땅이 소송의 방법으로 좀 해결하고 있대요. 소송 끝날 때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1년 정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다 이렇게. 불가항력이라는 게 무슨 천재지변 이런 거 나거나 여기 보면 문화재 같은 게 발굴 같은 게 되기 시작돼서 문화재 발굴할 때는 공사를 착수를 못하니까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정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1년 연장할 수 있는 요거 사유가 된다. 근데 이제 4번은 이 소송의 절차로 해결하고 있을 때가 부득이한 사유다. 소송 외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주택법상 청문을 거치는 거는 자, 조합 설립인가 받은 걸 취소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취소할 때,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허가라는 걸 받아요. 자, 주택 건설업자가 등록 같은 거 있는데 말소일 때는 청문이 필요한데 이 공업화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저 공장에서 집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막 짓는 거 있죠. 모듈화 주택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공업화라는 게 이게 모듈화 이런 거로 실무적으로 쓰더라. 모듈화. 모듈화된 주택이라서 이게 이제 공장에서 주택을 이렇게 딱딱 짜맞춰 조립식으로 짓는 집이 있습니다. 건설을 빨리빨리 하고 철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공업화 주택인데 이런 모듈화 이렇게 조립식 같은 우리 레고 조립처럼 그런 식으로 주택을 소규모 주택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무슨 뭐 2층 부분 따로 설계하고 1층 부분 설계해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업화 주택이란 말 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소할 때 청문이 필요 없다. 1번. 청문을 안 거치는 건 1번입니다. 자, 72번 건축법. 자, 이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세부적인 사항을 바꿨는데 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미리 서류를 미리 내서 사전 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기 전에 일부 서류를 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하면 건축허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면 몇 층까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 심사예요.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일부 서류를 내서 사전 결정으로 예비 심사를 신청하고 통지받을 수 있다. 사전 결정 통지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상 여기 일시사용 허가 이런 거, 도시지역에서 허가,
도시지역에서 허가. 자, 여기에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한다. 농림지역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사전결정 통지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도시지역의 산지 일사용 허가, 도시지역에서 산지에 대한 전용 허가, 농지 허가. 여기 산지는 도시지역 쪽만 이 허가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받으면 요거 나온 것으로 보는데 요 4번은 요 세 번째 거는 4번째 거는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여기는 맞죠?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서 산지 일사용 허가, 도시지역에서 보전산지 전용 허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잘못됐어요. 농림지역이 잘못됐어요. 지금 맞는 거 기역, 니은, 리을. 자, 기역, 니은, 리을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번. 5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72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박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 4개 집어넣은 다음에 오는 걸 다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인데 이게 최고 어려운 형태의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예상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내서 4개를 써놓고 옳은 걸 모두 찾아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건축법에는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제 이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건축위원회를 두고 하부조직으로 민원전문위원회를 줄 수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국토부 장관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밑에는 분쟁전문위원회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위원회는 민원전문위원회. 자, 우리 요것 좀 한번 봐서요.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는 건축할 때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려고 국토부 장관이 자, 중앙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라는 거를 두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자,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다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자, 이런 거를 둘 다 두어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건축위원회 아래 하부 조직이 있어요. 이게 분쟁전문위원회예요. 분쟁전문위원회 이렇게 분쟁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방건축위원회 아래에는 하부 조직으로 민원전문위원회 이렇게 민원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전문위원 여기 분쟁전문위원회는 이 국토부에 있는 위원회에다 두는 거고 하부 조직으로 시도나 시군구의 건축위원회 밑에는 민원전문위원회 있고 요거 민원전문위원회는 요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 시도하고 시군에 있는 민원전문위원회. 시도하고 시군구의 건축 그 지방건축위원회 아래다가 이런 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자, 민원전문위원회 여기 보면 2번인데요. 자, 민원전문위원회는 여기가 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런 민원을 둘 수 있다. 제가 좀 설명한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분쟁전문위원회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에 있는 건축위원회 안에는 민원전문위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나가서 의견 내는 사람이 수석해서 뭐 의견 들을 수 있는 자가 신청인, 허가권자 하나다가 아니라 자, 신청인도 할 수 있고 허가권자도 할 수 있고 그밖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의견을 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신청인뿐만 아니라 허가권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해관계자, 참고인 같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누구에게 의견을 듣는 거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참고인들 이렇게 해서 2번을 답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술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의견 같은 거 내는 것들을.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담당 직원들이 조사 같은 걸 위해서 초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런 민원 같은 걸 심사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런 거니까 보시고. 자, 74번 보시면 자, 우리 건축법에 제가 이거 그 당시에 딱 찍은 문제인데 건축 안전관리 지금은 이게 사이즈가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이에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착공신고라는 걸 할 때 건축허가 받고 착공신고할 때 공사비 1% 정도 안에서 안전관리 지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공사 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비 1% 안에서 안전관리 지금 예치할 수 있다. 나중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1번.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 찍어드렸는데 우연찮게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그 당시에 한번 본 건데 그 당시에 하면서
자, 국가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구본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을 못 짓는 거죠.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같은 건 할 수 없다.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건데 이런 다중생활시설 같은 거 안 되고 이런 공연장 4번이 되는 거죠. 75번 정답은 4번입니다.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건 안 되고 75번. 자, 구본지상권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건물. 자, 유스호스텔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 가서 이제 자고 오는 뭐 이렇게 그런 시설이니까 안 되는 거고, 다중생활시설도 이거 고시원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공서에다 고시원 같은 거 할 수 없죠. 노래방도 안 되는데 공연장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76번 보시면 우리 건축법에서 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은 이제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들. 자, 우리 창고, 철문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지붕과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들, 창고, 철문, 문화재,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천의 수문 조작실은 지붕과 기둥이 있더라도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보세요. 자,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운전보안, 보행시설, 급탄급유 모두 다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으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거 모두 다. 자, 모두 다 이게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자, 플랫폼 아시죠? 저 KTX 타러 가시면 이렇게 거기서 기다리시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운전보안설이 그 철로 옆에 있는 열차 신호기 같은 거. 우리 보행설은 그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내려가시기 전에 그 걸어나가는 그 복도 같은데. 네, 급탄급유는 철도 선로 부지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들입니다. 자, 77번은 결합건축. 우리 결합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 결합건축 같은 거를 했을 때 결합건축 같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결합건축 협정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닌 거. 자, 우리 결합건축 같은 거 할 때 법인일 때는 이런 지방세 납세익명세 개인일 때만 내는 거지. 예, 건축협정서에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법인일 때 아니고 개인일 때만 내는 서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거 한번 좀 보시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79번의 농지법. 자, 여기 요 문제 빠졌네요. 자, 요번에 요거 개정된 거. 자, 우리 32회 시험에서 자, 건축법상 이 공작물이 우리가 통신용 철탑은 6m가 넘어가면 기준이 주거나 상업적의 통신용 철탑은 6m가 넘는이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자, 옹벽은 2m가 넘어가면 건축법상 적용 대상 공작물이 된다. 굴뚝은 6m가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m짜리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 거죠. 30제곱미터 넘는 이렇게. 근데 이제 78번 같은 경우는 여기 5번 보시면 4m가 넘는 장식탑. 자, 요게 바뀌었어요, 기준이. 자, 그동안은 6m에서 이건 4m가 넘으면 이 장식탑 기념탑이 6m에서 4m로 바뀌었어요. 개정돼가지고. 3m만 되면 4m 넘지 않으니까 이거는 건축법의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6m가 넘는 통신용 철탑 8m, 2m가 넘으니까 옹벽은 4m짜리면 적용 대상이 된다. 기준이 넘었으니까. 6m가 넘는 굴뚝. 근데 장식탑은 6이 아니라 4로 바뀌었어요. 개정됐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개정된 걸 바꾸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요거는 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이게 기존 문제라고 하면 안 맞아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3m로 고치셔야 돼요. 3m짜리 장식탑이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농지법 두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에서는 농지법상 농지가 뭐냐?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실제로 경작이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가 된다. 초지는 제외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가 된다. 자, 여기도 보세요. 니은번 관상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도 농지인데, 자, 관상용 수목 중에 묘목은 제외. 자, 묘목은 제외라고 써 있어요. 관상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로 봐야 되는데, 여기 묘목 같은 경우는 제외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니은번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지목이 답인데 실제 이렇게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계량시설도 농업 목적으로 쓰는 토지이기 때문에 또 농지로 봐야 되는 거죠. 농지. 양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지. 자, 이건 묘목 때문에 틀린 거예요. 기역하고 디귿번만 농지입니다. 이것도 기본설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요 묘목이라는 말을 못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농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묘목은 아니다. 관상용 수목인데 묘목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본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으로 이게 옛날 말로 하면 소작이죠. 소작 줄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과수를 자, 과일 같은 걸 기르는데 뭐 가재치기 이런 것들을 농작업이라고 하고 1년 중에 1개월 이상 자, 1년에 1 거기 보시면 우리 법에 보시면 자, 이거 30일이 정확하네. 30일 정도에 종사할 때 위탁경영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위탁경영은 내가 이런 농작업에 1년 중에 30일 이상을 종사하고 있을 때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주는 안 돼. 사주는 28일이잖아요. 30일 이상. 이거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30일을 사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외여행.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인데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할 때는 이거는 여행 갈 때 농사를 위탁경영으로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자, 공직 취임. 농사 짓다가 내가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이제 위탁경영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탁경영 사유 중에 기역, 니은 틀렸고 디귿번이 맞아요. 그래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기역, 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봤는데 자, 이게 공법 문제가 최근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 체계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닦아놓고 6월달까지는 무조건 맞춰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7, 8월달에 약간 심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 잊지 않으면서 심한 내용을 보시면서 또 우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